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마 이게 노딱이 붙으랴 라고 생각했는데 노딱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건 중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예 이제 중국하고도 아예 상관이 없고 이 정도의 노딱이 붙는다면 정말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고 찍히고 그냥 무작정 붙이는 거죠. 뭐 이 정도가 뭐 선정성도 없고 뭐 어디를 갖다 뭐 혐오하거나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붙여지는가 하여튼간 보는 거예요. 이 노딱이. 요즘 한국의 암 환자들, 특히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서 개구충약인 펜펜다조를 복용하는 게 열풍인 모양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저보고 구해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큰 개가 복용하는 그 한 포당 이제 4.5mg짜리는 이제 재고들이 있는데 작은 개용인 이제 한 포당 1mg짜리는 품귀 현상이 강해서 이제 심해서 미국 내에선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 비디오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뭐 한국인들 뭐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의사, 약사, 한의사, 일반인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제가 여러 방송들을 보고요. 이제 좀 오픈 마인드된 약간은 시니컬한 의사 친구가 이와 관련해 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뭐 그 친구는 완전히 익명이고요. 자기가 뭐 유튜브 채널 등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전혀 걸릴 게 없다는 점이 다른 의사분들과 다른 강점이죠. 다른 의사분들은 이제 조회수도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동료 의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제약회사들을 갖다 공격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점이 있죠. 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게다가 이 친구는 의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이 친구의 말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국의 동료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일단 의사들 중에서는 이제 현대의학이 인간의 과학 수준 발전에 가장 부합한다. 이제 모든 의료 형태에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의료 형태 중에서는 그렇다요.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한 만큼 현대 의학도 그만큼 발달을 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전 속도를 갖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현대 의료죠. 의학이라는 학문이죠. 의학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데 의료는 그만큼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의학도 현대 의학도 펀딩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역시 이제 돈 문제 그런 것들이 개입돼가지고 아무튼 모든 의료 형태 중에서는 현대 의료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양의사 뭐 양의학이라고 하죠. 그게 과학 수준의 발전에 가장 부합을 하지만 그 현대 의료도 보면은 그 현대 과학만큼의 발전이 되기 힘들다. 그것이 그만큼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게 다 반영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의학에서 못 고치는 거는 다른 의학에서 고치겠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고 뻥이야. 그걸 굳세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과학성으로 따지면은 현대의학이 최고다. 근데 사실 그 현대의학이 이제 그런 그 돈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그 틈이 생기면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체의학도 보면은 이제 사이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현대의학이 의료라고 하는 게 진짜 이제 현대 과학에 부합할 정도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이비 의료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친구는 뭐 제약회사 이야기도 했는데요. 제약회사를 갖다 뭐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뭐 제약회사 편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약회사도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자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없다. 그런 점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한계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도 의사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꽉 막힌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도요, 자기는 침묵한다고 합니다. 괜히 이제 아웃사이더로, 한국말에서, 한국은 요즘에 아싸라는 표현 쓰죠. 아싸 취급받을까봐. 자기는 의사이므로 100% 중립적일 수는 없지만 의료라는 걸 자기 직업을 떠나서 일단은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자기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들에게 자기 가족 수준의 정성을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져도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일단 자기 가족은 자기를 웬만하면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지만 환자들은 웬만하면 불신하는 사람들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들의 건강을 갖다 우선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일반 환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호의가 좋지 않게 돌아올 위험을 피하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현실이라. 크게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아싸 취급받을 위험이 있고, 환자 관계에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피하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게 특히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검사들이 의사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어서 환자나 이제 환자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면 이제 입건도 안 되게 막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의사들에게 대단히 적대적이라서 일단은 법적인 시비가 안 걸리는 게 모든 것의 우선인 것이 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형법에서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판사들이 판결할 때 의사들에게 적용하는 수준이 인간의 경지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되어가지고, 일단은 환자와 보호자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판단되면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대학병원급으로 전원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 전원시키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비가 늘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치료비를 갖다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걸 생각해 줄 수 없다. 뭐 환자가 진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보내고 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기 대학병급에 입원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일단 그쪽은 돈을 많이 받잖아요. 뭐 아무리 뭐 진료 의료에서는 그런 걸 갖다 쓴다고 해도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뭐 한국은 뭐 그래도 여기 캐나다보다는 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은 그 자기 부담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원하면은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다 내줍니다. 그 대신 이제 외래 그 처방약은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처방 약값도 한국의 한 2배가 넘죠. 그래가지고 외래의 경우에는 한국이 여기보다 훨씬 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좀 한국이 부담이 더한 것 같고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걸 환자의 뭐 경제 수준이나 그런 것보다 아유, 나부터 무사해야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환자들에게 형식적으로는 정직하고, 왜냐면 저 환자들한테 내가 거짓말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심 정직치 못한 경우, 아, 내가 이게 환자한테 최선은 아닌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좀 약간 꺼림칙하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뭐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일단 뭐 뒤탈이 안 생길 정도로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물론 의사들 중에서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말 고지식하고 선량한 의사들도 일단은 자기 일신의 안위가 먼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자기 자신의 안위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뭐 하지만 저와 이야기할 때는 뭐 이런 문제들에 완전 구애받지 않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해진다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의 의견은 의료계 다수의 의견은 아닐 듯합니다. 뭐 이거 알 수 없죠. 근데 그 내심들을 갖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이 친구 정도는 그래도 오픈 마인드 된 의사 아닌가 생각해요. 뭐 캐나다 의사들 보면은 만나보면 완전 벽창호들이에요. 제가 뭐 이제 오랫동안 한국 의사들을 갖다 안 만난 일이 없어가지고요. 이 친구가 뭐 그들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캐나다 의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덜 벽창호예요. 고지식한 친구, 생각이 유연하고.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옵니다. 일단 이제 한국의 말기암 환자들 사이에서 펜펜다졸 부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공감할 텐데, 말기암이면 나라도 펜펜다졸 요법을 시행할 것 같아. 어차피 현대의학의 모든 방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걸 말린다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식약처에서 이번에 펜펜다졸을 먹지 말라고 권고한 건 오버라고 봐.
다만 사람이 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정부는 펜벤다졸 복용을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이의 복용이 인체 안전성과 효능을 정부는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기 바란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어야 타당한 거지. 암 환자가 말기가 되면 많은 의사들은 이제 그 딜레마에 부딪히지. 항암요법을 좀 더 강하게 하느냐인데 이런 경우 항암요법을 강하게 해서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고 많은 경우는 오히려 명을 단축하게 되어서 말이지. 그냥 단축하면 모르겠는데 고통을 가중시키며 단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지. 그래서 말기 암 환자에게 펜벤다졸 사용 대신 화학치료를 더 세게 하자는 의견은 찬성하기 힘들어. 암의 종류, 환자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나 내 가족이 암 말기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금으로 봐선 화학치료보다는 펜벤다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펜벤다졸이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 요법을 최초로 말한 조티펜스의 경우는 펜벤다졸의 암 치료 효과를 증명한다고 말하기 모호해. 이 사람은 당시 실험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MD 앤더슨 센터의 주치의 말을 듣지 않고 펜벤다졸을 복용했지. 참고로 MD 앤더슨 센터는 삼성 회장 이건희가 폐암 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당시 삼성 의료원에서 치료 안 받고 이곳에서 치료 받는다고 뒷말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 실험 치료로 병이 호전된 사람은 없었는데 조티펜스만 호전이 되어서 그제서야 주치의에게 몰래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실토했어. 지금까지 나도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말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펜벤다졸은 암의 전이를 막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암세포의 활성을 어느 정도는 떨어뜨리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자체로만 암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봐. 하지만 이 정도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한국에서 지금 정도로 펜벤다졸을 많이 복용하면 식약처에서 일단 이 사람들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해. 최소한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험 모델을 설정할 때 도움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복용하지 말라고 권하는 발표를 해버리면 이게 완전 봉쇄되는 거라 귀한 자료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 벤다졸 돌림자 형제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이제 벤다졸 돌림자 형제 화합물이라고 한 건 화학적으로 벤지미다졸계 화합물로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 메벤다졸, 그리고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등 세 가지 화합물을 말합니다. 이 중 알벤다졸은 한국에서 사람 구충제로 처방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처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한국 식품점, 이게 한인 그 마트, 그로서리 마트 그런 데 가면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펜벤다졸과 화학적 구조가 매우 비슷한 메벤다졸의 경우 한국에서 현재 생산은 되는데 이유는 모르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고 해요. 펜벤다졸 요법의 창시자격이 된 조티펜스의 경우 마침 만나서 충고 들은 사람이 이제 수의사였고 그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약물 관련 논문들을 다수 접한 사람이니 그에 대해 이야기해 준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라면 암 말기에 펜벤다졸을 쓰겠다고 했는데 펜벤다졸을 구할 수 없으면 알벤다졸을 대신 쓰겠냐고 물어보니까 보통은 타블렛으로 파니 구입해서 가루로 만든 뒤에 복용해 보겠다고 합니다. 화학요법 세게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토를 붙였어요. 용량을 정하는 게 참 힘들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용량을 계산해 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간 기능 검사 등을 받으면 될 것 같다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영어로 독성 실험 등의 자료가 많아서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 정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답했어요. 그럼 말기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질문하니까 그 문제는 일단 말기 문제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일단 기존의 치료를 하되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 등 벤지미다졸계의 약과 병행할 방도를 찾아볼 것 같아.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나의 경우는 의사니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병행할 방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것 같아.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병행요법을 권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말기가 아닌 경우에. 혹시 뭐 너라면 뭐 가능할 수 있어. 뭐 믿으니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중요한 게 있어. 벤지미다졸계의 약은 담즙과 소변으로 외부에 배출되는 성질이 있어서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온 경우에는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지. 뭐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못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